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읽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아직도 없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혹시 화가 난 건 아닐까? 다시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합니다. 보내면 너무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참습니다. 그런데 참으면서도 계속 확인합니다. 이 경험이 낯이 그십니까? 아니면 이런 경험은요.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웃으며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확인하고 싶습니다.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걸까? 어제 말한 게 진심이었을까? 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걸까요? 심리학은 이것을 단순히 예민하다거나 집착이 심하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학습된 관계의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성경 속 하나들의 이야기가 그것을 이미 담고 있었습니다. 이 편에서 에인스워스의 낯선 상황 실험을 다뤘습니다. 불안형 아이들은 이랬습니다. 엄마가 나가면 극도로 불안해하고 돌아와도 쉽게 안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기면서 동시에 밀어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가 불규칙하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와줬고 어떤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뇌는 학습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신호를 더 크게 보내야 한다. 절대 놓지 말아야 한다. 현대 애착이론은 이것을 하이퍼 액티베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번역하면 과활성화. 불안형은 관계 신호를 과활성화합니다. 상대의 작은 변화도 크게 감지합니다. 표정, 말투, 답장 속도, 눈 맞춤의 시간. 이것들이 전부 신호가 됩니다. 나를 아직 원하는가? 떠나려는 건 아닌가? 그래서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확인하면 잠깐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심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곧 다시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중요한 것을 하나 짚어야 합니다. 불안형은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관계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역설이 생깁니다. 사랑이 클수록 잃을 것도 크기 때문입니다. 볼비는 이 내적 작동 모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불안형은 타인을 신뢰하고 싶지만 그 신뢰가 반드시 깨진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원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 이것이 불안형의 관계 방식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이 편에서 우리는 큰아들이 불안형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안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생처럼 유산을 달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밭에 나가 일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가장 안정적인 아들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오던 날 큰아들 안에 있던 것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염소 새끼를 단순한 재물 불만으로 들으면 이 대사의 깊이를 놓칩니다. 당시 문화에서 잔치는 아버지가 아들을 인정하고 기뻐한다는 것을 공동체 앞에서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염소 새끼는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큰아들이 원한 것은 잔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임을 증명해 주십시오. 이 말을 심리학 언어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충분히 했습니까? 나는 인정받고 있습니까? 왜 나의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확인되지 못한 사랑의 비명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명을 어기지 않음으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은 한 번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이퍼 액티베이션의 작동 방식입니다. 더 잘하면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심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행동의 양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의 이야기 안에는 불안형의 세 가지 핵심 패턴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를 조건으로 읽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에 연결했습니다. 명을 어기지 않았다. 오래 섬겼다. 내가 한 일이 이만큼이다. 이것은 사랑을 계약처럼 다루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이만큼 줘야 한다. 불안형은 어린 시절 학습했습니다. 관계는 조건적이다. 충분히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증명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확인합니다. 두 번째, 비교 속에서 관계를 측정합니다. 큰아들은 동생과 비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아이는 저랬는데. 불안형은 상대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는지 끊임없이 감지합니다. 상대가 다른 사람과 웃으면 신경이 쓰입니다. 상대가 나보다 다른 것에 더 시간을 쓰면 불안이 올라옵니다. 나는 충분히 중요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이 관계 안에서 항상 울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밖에 서 있습니다. 조용하게 천천히. 큰아들은 잔치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밖에 서서 화를 냈습니다. 이것이 불안형의 역설입니다. 관계를 원하면서 관계 밖에 스스로 섭니다. 왜 그럴까요?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너무 커서 차라리 내가 먼저 멀어짐으로써 통제권을 가지려는 것입니다. 상처받기 전에 먼저 물러서는 것, 아프지만 그것이 그나마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설득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나를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오십시오. 이것은 요청이기도 하고 시험이기도 합니다. 불안형은 사랑을 원하지만 그것을 그냥 받는 법을 모릅니다. 이 이야기에서 흔히 놓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큰아들은 밖에 서서 화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가 나와 권하는지라 아버지가 나갑니다. 잔치를 멈추고 손님들을 두고 먼저 나갑니다. 불안형에게 가장 깊은 상처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나는 충분히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다른 것들이 나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잔치를 멈췄습니다. 손님도 두었습니다. 큰아들 하나를 위해 먼저 나갔습니다. 이것이 불안형이 평생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최우선순위입니까? 아버지는 그 질문의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큰아들이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화를 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말을 심리학 언어로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네가 증명하지 않아도 너는 내 아들이다. 관계는 네 행동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이것이 불안형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조건 없이, 먼저, 반복해서. 이 편에서 우리는 베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신 것, 부인한 횟수만큼 정확히 같은 횟수로. 큰아들 이야기도 같은 구조입니다. 불안형이 변화하는 것은 더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전기지가 먼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일관되게, 조건 없이, 실패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이것이 심리학이 말하는 안전기지의 작동 방식이고 성경이 2000년 전에 이미 보여준 장면입니다. 불안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확실한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전략이었습니다. 관계를 원했기 때문에, 잃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운 것입니다. 확인받지 못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닙니다. 먼저 찾아오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기지 안에서 그 설계도를 다시 그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당신은 큰아들이 낯익으셨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회피형을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나는 가까워지면 도망칠까? 요나의 이야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